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뉴스원이 벌였더라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하반기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그 전망 수치 자체를 계속 내려잡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의 최하단을 2220포인트까지 내려잡았습니다. 지금 2400이 깨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둔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다면 중간에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 생략하고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이 그래도 조금 위쪽을 좀 바라보고 있었던 경우인데요. 최대를 코스피 기준으로 한 3,000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단 부분을 그래도 지금보다는 올라서 한 2,500 언저리에는 하단을 좀 지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데 상당수의 전망들은 좀 위쪽,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지난달 초반에, 지난달이 아니죠. 이번 달 초반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2,400에서 2,600 언저리 바라본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문을 돌아봤더니 하단 부분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600은 하단 부분이 2,400에서 2,600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이거는 하단이 2,200포인트, 상단은 3,000포인트. 이렇게 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더해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물가, 7월 그리고 8월에 미국의 물가 상황 그리고 전 세계 인플레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을 하느냐 이거를 좀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FMC 7월 결과 자이언트 스텝도 나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당분간 추가 급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시장에 이렇게 또 밀려나니 이게 요즘은 증권사의 전망들마저도 신뢰가 참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뿐이지만 그래도 추가 하락이 더딜 것이고 상단은 막힌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호재가 없으므로 이런 전망들 만약에 지금 2,300 이 구간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지금 기업들의 이익 체력을 다 따지고 봤을 때 여전히 과매도 구간임은 맞다. 이런 시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해 보인다라는 시각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이거 이제 한 목소리고요. 단 이제 전제 조건이죠. 단기적으로 수익을 맛본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분명 날 거고 충분히 유리한 구간에 놓여 있다. 뻔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밸류 고평가, 우리 시장이 참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다 해소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가 안정 찾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또 지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반등 시점은 그러면 언제가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말은즉슨 예측이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요 증권사 센터장 가운데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명이 상저하고 그래도 하반기 때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내다보는 쪽이 그래도 절반 이상이었고요. 거기에 또 그래도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7명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고다. 지금이 고고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게 7명. 지금도 안 좋고 하반기는 더 안 좋고 이런 그림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이제 7이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거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계속 언급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돼버린다는 둥, 뭐 국제유가를 잡을 만한 뾰족한 수가 보인다는 둥, 이러면 또 다른 새로운 국면에 또 놓이게 될지도 모를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시장 이야기 매일매일 하는 거, 그리고 안 좋은 얘기 매번 드리는 거 참 저희도 어렵고 힘들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매일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이오 섹터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금융입니다. 금융 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뭐 주요 전략들은 없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올해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금융섹터 베스트 애널에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유한대증권 금융섹터 애널리스트 정태준 연구원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금융 섹터,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금리 인상과 워낙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행렬에 이제 지금 모두가 동참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가 잡을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전망이 가능할지 좀 흐름부터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계속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75bp 연달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8년, 2019년에도 발생했던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많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전통적으로 무역 흑자 국가인 우리나라가 연초 이후로 계속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계대출에 관해서도 이제 증가율을 보시면 통상적으로는 연초에 증가율이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한도가 소진이 되면서 줄었다고 하면 지금 올해부터는 계속 가계대출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4월에는 1.2조 원, 그다음에 5월에는 0.4조 원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다가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우리가 마냥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도 역전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반기 중에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연말 기준금리 수준은 한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 제시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미국에서 상황이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제 3%대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가 안 될 것이다? 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이 7월 빅스택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는 지금 물가만 놓고는 그걸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놨어요. 이제 가계부채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 여파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이제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연말 3%가 넘어가려면 빅스텝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측하기는 어렵고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또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미국은 저렇게나 강력하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2달 연속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7월에도 그렇게 한다면 그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릴 테고 물가를 잡기 전까지는 계속하겠다는 이런 강경한 발언을 보인다면 꽤 이 역전된 이후에도 격차가 제법 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아까 언급드렸었던 네. 2018년부터 19년까지 기간을 보시면 네. 우리나라 2017년 11월에 한 번 인상을 했었고 네. 2018년 11월에 두 번째 인상을 한 게 전부였다면 미국은 그 기간을 보시면 이제 여러 번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갭이 많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가 한미 간의 스프레드를 유지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 네.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리를 우리도 뭐 미국만큼 가파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올리는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이제 올해는 모든 전 세계가 금리 인상기에 동참할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뭐 성장주들의 약세, 하지만 금융주들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들여다보면 금융 섹터들이 정말 강했나라는 의문부호가 딱 찍혀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게 이제 은행을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게 좀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대출 수요가 충분하게 받쳐주고 그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됐을 때 이자액이 네. 크게 증가를 한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가계대출이 금리가 올라서 빠져버리면 사실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자이익이 증가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은행의 올해와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는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증가의 폭 자체는 작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이제 시장에서 우려 요인으로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차트를 확인을 하시면 과거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쯤 해서는 은행주가 계속 약세로 전환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몇 번 남지 않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금리 내릴 때는 또 은행이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금융주들의 이 주가 강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은행주가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맞고요. 과거의 ROE 대비해서 현재 PBR 비교하면 당연히 뭐 과거 ROE 보다 지금 더 나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또 배당 수익률도 뭐 9%에서 10%에 이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 시즌에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긴 그림에서 봤을 때 이익이 증가하는 폭보다는 주가가 좀 더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계대출 잔액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라면 금리가 제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은행들의 이 앉아서 돈 버는 그런 구조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 금융주들의 실적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건가요? 이게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금리랑 그 순이자 마진을 비교를 해놓은 거를 보시면 순이자 마진이 이제 금리 인상에 앞서서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순이자 마진이 바로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은행의 이익이 바로 증가를 하는 그런 그림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순이자 마진의 개념이 예대금리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때 대출금리가 이제 변동금리 상품이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와 동행을 하는 성격을 보이는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시장금리는 단기물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단기물금리는 통화정책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선행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금금리는 고정금리형 상품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후행해서 움직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끝나고 첫 번째 인상하기 전까지의 구간에서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고 예금금리는 이전에 기준금리 내렸던 걸 반영을 하면서 내려가면서 예대금리 차가 가장 크게 확대가 되고 이때 이제 은행주도 좋아지고 뭐 장단기 금리차도 확대가 되고 증시도 좋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가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이제 계속 추가로 대출금리는 오르지만 그 예금금리가 뒤따라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금리가 충분히 이미 너무 높아져서 대출도 잘 안 받쳐주는 상황에서 네. 예금금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거기에 이제 요즘 들어서는 추가로 이제 예금금리에 대한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업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적의 면에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순이자 마진의 절대 수준 자체는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를 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자산 건전성이 역대급으로 좋은 상황이고 거기에 경비 효율화 이런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네. 이익이 증가를 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가폭은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그림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글을 주식시장도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일 터였고요. 워낙 그 은행에 예금을 넣고 적금을 넣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지난 수년간 참 많이 줄어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워낙에 화랑세이다 보니까 다 주식 투자에 대해 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요즘은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을 텐데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한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예금금리는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보통 이제 기준금리 대비해서 25bp에서 50bp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경우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이제 최근에 모 은행들에서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예금금리 상품도 뭐 소액이긴 하지만 선착순으로 이렇게 낸 경우도 있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딱 일정 수준의 예금금리에서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주담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대출 금리는 한 얼마나 올라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한 4%대 좀 넘는 상황이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주담대도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되는 건 그 5%까지도 아니죠. 상단이 한 5% 정도 되고 이제 평균적으로는 3%대 후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신용 상태라든지 뭐 네네. 지배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것도 평균 금리만 딱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네, 지금 가계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 안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은행, 보험, 뭐 증권 이렇게 이제 소위 주식 시장에서는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보험 쪽도 한번 들여다 볼까요? 하반기에 IFRS 17, 와 벌써 이렇게 되나요? 이 도입에 대한 기대감. 이게 뭐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면 뭐가 기대를 갖고 뭔가 변화가 됩니까? 어떤가요? IFRS 17의 이제 골자는 보험 계약 부채를 기존의 원가로 평가하던 거를 시가로 평가를 한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인데 사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현상 중에서 네. 금리가 올라서 보험사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금리가 올라서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 예, 네. 그 보험사들이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RBC 비율이라고 하는 게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상 우리가 보통 금리 민감주로 보험을 얘기를 하는 게 금리가 올랐을 때 보험이 수혜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말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자본 비율은 역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유가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자산은 시가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은 원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의 형태인 채권을 들고 있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보통 보험사는 채권을 들고 있는데 그 채권을 들고 있는 회사들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평가 손이 자산에 반영이 되면서 자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보험 부채가 원가로 평가가 되면 부채는 그대로 있으니까 자본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본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IFRS 17이 들어와서 보험 부채를 시가평가를 하면 보통 이제 보험 부채의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더 길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서 자본이 드디어 이제 금리와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의 실질을 좀 더 잘 반영을 하는 그런 회계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또 보험사를 보통 보실 때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특히 이제 손익계산서 보시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금은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수익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보험료를 보통 매출이라고 보고 뭐 지급보험금, 사업비 이런 항목들이 비용 항목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캐시플로우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 부채 자체를 시가평가를 하면 경과인식이 잘 될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7 하에서의 수익인식은 기존의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데 네. 이게 뭐 사실 어렵잖아요. 예.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IFRS라는 이 단어만 놓고 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죄다 어려운 얘기들 다 회계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용어들이 너무나 다 어렵고 단순히 또 연구원님이 한 늘 그것만 이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샤라라라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저희 듣는 입장에 또 버퍼가 좀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뭐 좋다는 거예요. 많이 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네. 보유계획 가치가 좋은 회사가 좋은 거고요. 근데 보통 이제 금리 민감주 하면 생명보험 얘기하니까 생명보험이 지금 수혜냐?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중에 끝난다라는 가정을 깔면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금리는 시장 금리의 기준 금리에 선행을 하고 그리고 장기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를 합니다. 보통 장기 채권에 대한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얘기고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당연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인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 시기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서 단기금리는 따라 오르는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하락을 해서 발생을 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이제 그럼 뭐 더 이상 그렇게 뭐 4%대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계약의 가치를 평가를 할 때 금리가 오를수록 유리한데 금리가 빠지면 다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9년, 2020년 이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2017년부터죠. 2017년부터 시장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보험사들이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국면을 좀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해보험은 금리랑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물론 금리가 오르면 좋습니다. 금리가 오른 거 좋은 거 똑같은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본질적인 차이는 생명보험은 과거에 고금리 시절에 팔았던 고정형 저축성 보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계약들에서 다 역마진이 나서 이게 금리에 민감한 그리고 보유계약의 가치도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손해보험은 계약의 만기도 짧고 그런 뭐 저축성 보험의 비중도 적고요. 하기 때문에 계약의 퀄리티 자체가 금리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회계 제도가 들어왔을 때에도 보유계약 가치가 생명보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수혜를 크게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회계 제도가 전환이 됐을 때 이익이 얼만큼 늘어난다. 이거를 아직 비교재무지표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LAT 잉여금액이라고 해서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라는 거를 매 반기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보유계약을 다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서 이익계약에서 손실계약을 뺀 겁니다. 그래서 넷으로 잉여가 나는 금액을 보는 건데요. 이게 손해보험이 절대적으로 높고 그 변화 수준도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는 맥락에서 손해보험이 전환했을 때의 수혜를 더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들어도 어려운데 그래도 끝은 기억을 할게요. 네네. 생보사보다는 손보사들의 그래도 네. 어떤 메리트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점수를 좀 후하게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 갖고 증권 쪽도 한번 볼까요? 증권 쪽은 무엇보다도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니 그래도 수수료로 이익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상당 부분 존재할 텐데 물론 증권사마다는 좀 이제 사업 구조가 다르겠습니다만 워낙 거래 자체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실적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의문부호가 찍히는 것 같아요. 전망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의 주요 이제 수익원은 브로커리지고요.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뭐 PF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브로커리지는 강세장이 끝나면 항상 거래 대금이 감소를 해왔기 때문에 이건 뭐 증시가 뭐 횡보를 하든 약세를 보이든 네. 항상 그래왔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익도 그래서 많이 줄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리고 유지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리기 직전에 그 구간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준금 긴축이 없구나라는 인식이 퍼질 때 증시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금리도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이제 증권업의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쪽을 보면 주식과 ELS와 채권이 있는데 주식과 ELS는 대체로 증시와 동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채권은 채권 금리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평가 손익이 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증시에 민감한 혹은 채권 익스포저가 많아서 시장금리에 민감한 회사들이 좀 반등을 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유동성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이 될 때에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부동산 PF에서 성장을 크게 해서 뭐 이익을 보전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증시가 부진했을 때는 그냥 PF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커리지나 트레이딩의 부진을 그대로 다 맞았었는데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의 사례를 보시면 부동산 PF가 고성장을 해서 이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의 부진을 다 상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해서 부동산 PF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그 뒤로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 신규 딜의 수익률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규제 상황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 2018년에서 19년과 같은 그런 PF를 통해서 실적을 보전하는 그런 건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겠습니다. 금융 섹터 가운데서 과연 그러면 뭘 봐야 되지?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융 섹터의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꼽는 최선호주 있습니까? 삼성화재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까 손해보험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손해보험 중에서도 삼성화재가 보유계획의 가치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합산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합산 비율이라는 게 손해율과 사업 비율을 더한 값이고 이게 낮게 유지가 될수록 보험 계약의 수익성이 잘 유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세븐틴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뭐 처음에 그 이익이 얼마가 증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그 이익이 잘 보전이 되는지 혹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합산 비율이 낮을수록 그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DB손해보험도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보유계획의 가치가 제일 큰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삼성화재가 가장 하반기에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단으로는 지금 자막으로는 기업은행도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기업은행도 괜찮게 같이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기업은행은 이제 은행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다 이런 관점인데요. 기업은행 아까 은행업이 지금 주가가 부진한 게 마진에 대한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에 대한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은행은 2020년에 혼자 이제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그 코로나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나간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기가 3년이라서 네. 내년에 돌아옵니다. 내년에 돌아오면 그게 정상 여신으로 바뀌면서 그 포트폴리오 믹스 개선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죠. 저금리였던 게 일반 금리로 올라오면서 마진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좀 차별화된 마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최근까지 적립을 했었던 코로나 관련된 선제적인 충당금의 면에 있어서도 가장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후일에 이제 정책금융이 끝나고 환입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 앞부분에 상대적으로 말씀 주시는 그렇죠. 거 보니 은행어, 네. 예, 삼성화재와 기업은행을 놓고 보면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는 화재 쪽이 더 괜찮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화재를 말씀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됐고요.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유한다증권 정태준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